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0년 공무원 시험 대비 아침 특강이 시작됐어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부터 매일 아침에 7시 반에는 공부를 시작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험 당일까지. 이제는 이제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그래서 11월 한 달간에는 이 강의가 우리 원래는 이렇게 실강만 했는데 11월 한 달간에는 매주 월요일 날 유튜브로 라이브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는 학생들도 안녕하세요. 네,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침 특강의 중요한 이유는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생활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는 아침에 6시에 눈이 안 떠져요. 그렇죠? 수업이 9시 전에 시작을 안 하니까 5분만 더 자자, 5분만 더 자자. 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활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영어든 국어든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어요. 아침 특강을 듣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활관리를 하시고 국어를 통해서 점수까지 아울러 챙겨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수업은 워낙 좋은 효과가 있는 수업이라서 여러분이 알고 찾아온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저기 유튜브 듣는 학생들도 반드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자료가 올라가면 문제를 출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의 계획서 잠깐 OT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강의 계획서 보시면 아침 특강은 매주 월, 수, 금, 주 3회 수업이죠. 7시 40분 시작합니다. 강의 교재는 합격을 깨우는 영교시, 김희진의 아침 국어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봉투 모의고사로 아주 예쁘게 블랙 스웨그예요, 여러분. 외래어 표기법 스웨그, 김희진의 아침 국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어보시면 문제랑 해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 특강 계속 들었던 학생들 알겠지만 문제를 수업 중에 같이 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설지는 보지 마시고 복습할 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학습 방법 보시면 매일 아침 30분 동안 어휘 한자를 암기한다 라고 했어요. 이거는 자율학습이겠죠. 아침 특강을 꾸준히 활용하는 학생들은 저보다 먼저 옵니다. 학원에. 7시 40분 수업이면 저는 한 30분 전에 오긴 오는데 저보다 더 먼저 와서 앉아 있어요. 뭐예요? 문제 보시면 매주 첫 수업 전에 이렇게 제가 한 장짜리 어휘 한자, 기출 어휘 한자 정리해드리죠. 요거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다른 때 가서 암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한 10분 일찍 와서 15분 일찍 와서 요거는 암기한다. 아무리 어휘 한자가 싫어도 요 정도는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번 주는 어떻게 돼요? 오늘 요거, 수요일 날 요거, 금요일 날 요거 딱 요만큼 외우면 되겠죠. 요 정도도 못한다. 그럼 양심 없죠. 공무원 되실 수 있을란가 몰라요.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그 다음에 10문제씩 하프 모의고사니까 제가 10분 동안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10분 타이머를 딱 재드릴 거예요. 그러면 10분 동안 문제 풀고 OMR 마킹까지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OMR 마킹 해가지고 점수 딱 뽑아가지고 몇 번 문제 많이 틀렸는지 제가 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항상 성적표는 교실 뒤에 붙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자기 성적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수업 듣는 거는 별거 아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업 듣는 거는 10%밖에 없어요. 나머지 90%는 다 여러분이 자율학습해야 돼요. 뭐예요? 수업 듣고 문제 풀고 수업 들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앉아서 9시 수업 전까지 30분이라도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틀린 거, 헷갈린 선지를 오늘 아침에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다시는 그 문제 비슷한 거 안 틀리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공부의 시작과 끝은 틀린 거 다시 안 틀리기예요. 그래서 10개 틀렸던 사람이 8개, 5개, 4개, 3개, 2개 이렇게 줄어드리는 게 바로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질문, 질의응답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질의응답을 해서 완벽하게 자기가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전후 언제든지 저한테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연구실 바로 옆에 있죠. 방문하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튜브 듣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못 보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네이버 카페 활성화 중입니다. 제가 밤낮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 게시판을 활용해서 질문하시면 되겠고 아침 특강은 지금부터 내년 시험 때까지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1회 문제 먼저 풀도록 할게요. 문제편 펴시고 제1회 펴시고요. 지금부터 10분을 드릴 테니까 문제 풀고 OMR 마킹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푸셔야 됩니다. 시작하세요.
자, 그럼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세요. 1회 문제죠. 이제 시험지가 이렇게 다 같이 있으니까 1회 이상 푼 학생도 있는데 한 번에 하나만 푸세요. 욕심 안 부려도 됩니다. 자, 1회.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기억은 형용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보기 자체는 뭐에 관한 거냐면 국어에 있다. 이 있다는 경우에 따라서 동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형용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형용사적인 모습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동사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있다는 동사 형용사로 둘 다 쓰이는 애기 때문에 있다가 동사로 쓰인 것 찾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있다랑 일단은 세트로 알아두실 거는 있다, 없다 이렇게 세트로 일단은 알아두셔야겠죠. 그런데 없다가 안 나오는 이유는 없다는 뭐예요? 항상 형용사예요. 항상 형용사. 그래서 품사가 바뀔 이유가 없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럼 뭐예요? 있다가 동사 형용사. 요 중에 동사 찾아라 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다 외워야 되냐? 아니죠. 우리가 사전에 있는 걸 싹 다 외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제가 요령껏 공부하라 그랬죠. 네, 둘 중에 용법이 적은 건 바로 동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달랑 뜻이 4개가 끝이에요. 나머지는 싹 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동사로 쓰이는 뜻 4가지만 아시면 되겠죠. 첫 번째, 어떤 곳에 머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는 집에 있는다고 했다 또는 너는 학교에 있어라 라고 하면서 어느 곳에 머물다 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 다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직장에 다니다.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그 직장에 그냥 있어라. 그냥 있어라. 그 직장에 그냥 있어라. 직장에 다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이제 핫할 것이고 시험에 출제될 예상이라고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거죠. 상태를 유지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태를 나타내는 건 뭐라고 배워요? 형용사로 배우죠. 그러니까 상태를 유지하다가 왜 동사지? 라고 하면서 문제를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자주 출제됐던 거는 시간이 경과를 나타내면 이게 바로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는 어떤 예문이 있냐면 달랑 하나 있어요. 사전에. 앞으로 사흘만 있으면 추석이다. 요거 달랑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쉽고 요 3번의 예문이 어떤 것들이 사전에 있냐면 얌전하게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 함께 있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힌트가 있습니다. 있어라, 있자 이 앞부분에 얌전하게, 가만히, 함께 이런 것처럼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무조건 앞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사어가 앞에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있어라, 있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하, 쟤는 동사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싹 다 형용사. 나머지는 싹 다 형용사. 그러면 형용사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없다가 형용사잖아요. 없다. 그러면 뜻이 없다랑 반대 관계 있잖아요.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렇게 존재, 부존재의 의미로 없다라는 형용사에 반의 관계에 있을 때는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다양하게 뜻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찾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떠들지 말고 얌전하게 있어라. 어떤 상태를 유지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싹 다 형용사라는 얘기인데 1번 보시면 나는 그와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에 대응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인 거예요. 물론 구체적인 뜻은 어떤 사실이나 현상이 현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지만 문제풀이 팁은 있다, 없다 이렇게 대응하게 되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이 많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형용사랑 반의 관계인 형용사인 있다의 용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존재, 부존재의 관계에서 없다랑 반의 관계의 형용사의 용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뜻은 요거는 재물이 넉넉하다 이런 뜻이 있을 것이고 요거는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구체적인 뜻이 있지만 크게 문제 풀 때는 있다, 없다의 대응 관계는 형용사, 동사의 경우에는 요 4가지 뜻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참고로 얌전하게 있다, 없다 이런 말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1, 3, 4번만 형용사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은 안긴 문장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안긴 문장의 종류로 옳지 않은 거. 안긴 문장은 뭐예요? 우리 문장 안에 아는 문장이 있죠. 이렇게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숑 안겨있는 문장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아는 문장은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고 이 안에 숑 안겨있는 문장도 어떻게 돼 있어요? 주어, 동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안겨있는 문장, 안긴 문장의 종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이 큰 문장이 안겨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는 문장 안에서 어떠한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문장 성분은 뭐예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관용어 이런 것들이죠. 즉, 이 문장 자체가 큰 문장 안에 들어가 갖고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긴 문장의 종류를 크게 보면 5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5개. 1번 관형절이 있을 수 있죠? 관형절, 문장 안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명사절 이런 거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째 뭐가 있어요? 부사절 있죠? 부사절. 그 다음에 4번째 서술절, 그 다음에 인용절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안긴 문장의 종류다. 안긴 문장은 큰 문장 안에 들어가서 쏙 들어가서 문장 성분이다. 문장 성분이 되려면 이 문장 끝에 있는 이 서술어가 뭐뭐 한다 이렇게 끝나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이 V2 서술어의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안긴 문장의 종류는 결정이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관형절은 문장 안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서술어 V2의 끝이 어떻게 돼 있어요? 관형어민 은, 는, 을, 던으로 끝나 있으면 얘는 그냥 관형절이에요. 무조건. 안에 있는 문장이 은, 는, 을, 던으로 끝나 있으면 관형절.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음이나 기가 붙어 있으면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사절은 개, 도로 또는 이나 히 이렇게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어미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 정미사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네, 서술절 얘만 좀 특이하죠? 주어, 서술어의 구조면 얘는 서술절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만 뭘 주의해야 되냐? 단 뭐예요? 이때 서술어는 뭐가 아니에요? 되다, 아니다는 안 된다. 그렇죠. 왜 아니야? 되다, 아니다 앞에는 보호가 오기 때문에 헛 문장이 돼버리죠. 그래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서술어는 되다, 아니다는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인용절. 요거는 직접 인용은 라고라는 인용격 조사 붙죠. 그 다음에 간접 인용절은 고가 붙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에 헷갈리는 학생이 있는데 직접 인용은 큰 따옴표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작은 따옴표로 묶어 있어도 다른 사람 말을 직접적으로 떼어오면 직접 인용이에요. 그래서 라고고 이거 자체를 풀었으면 고가 됩니다. 자, 그럼 보시면 기억 보시면 네가 좋아하다라는 서술어가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좋아하다 뒤에 뭐가 붙어요? 을이라는 관형 어미가 붙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냥 관형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얘도 이 문장 안에 있는 서술어는 뭐예요? 아니라예요. 아니라 다음에 고라는 인용격 조사가 붙은 거죠. 자기는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라서 이거는 간접 인용으로 풀어 쓴 다음에 라로 끝나 있는 문장에 고가 붙은 거예요.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인용절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째 철수가 그리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는 문장에 이라는 명사형 어미가 붙었죠. 그럼 뭐예요? 명사절인 거예요. 문장 안에서는 주어의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서술절이 아니고 명사절. 그 다음에 리을 이가 시리다 라는 문장에 개라는 어미, 부사형 어미가 붙었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부사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안에 붙어있는 서술의 끄트머리만 보시면 그냥 무슨 문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절인지. 자, 그럼 3번 띄어쓰기 보도록 할게요. 띄어쓰기가 잘못된 문장은 요거 몇 번이에요? 정답? 정답? 네, 얘기해 주셔야 돼요. 4번이죠. 1번부터 볼게요. 좋아 보이는구먼 그래.
군이나 금원이라는 어미 뒤에 글에는 강조를 나타내는 보조사예요. 그냥 보조사. 그렇기 때문에 앞말에 붙였어야 되겠죠? 조사니까. 그다음에 2번 집에서처럼 조사는 중첩적으로 붙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붙여쓰기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3번 사과하고 배하고는 에서 이하고는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접속조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얘는 붙여 쓰는 게 맞게 되어 있고 참고로 입니다는 뭐에 활용형? 서술격 조사 과일이다에다가 입니다, 비읍니다 결합한 활용형이죠. 그래서 얘도 앞말에 붙여 쓰는 거 맞죠? 4번은 뭐가 잘못됐어요? 9시 경 붙였어야 되겠죠. 이때 경은 전미사기 때문에 앞말에 꼭 붙였어야 됩니다. 우리 접사 외웠죠? 접사 수업 중에 외웠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접두사랑 접두사는 뒷말에, 전미사는 앞말에 꼭 붙였어야 되겠죠. 어떻게? 제 옆자리 여친 꼴등 백승째 한대요. 이렇게 외웠죠. 다시 처음 보는 학생도 있으니까 제 옆자리 어치 꼴당 백시째 좀 넘어갔어요. 이때 요새 활용했어. 네. 경 가량 여기까지 외워주면 참 좋겠네. 그쵸? 제 옆자리 어치 꼴당 백식제 쯤경 가량 여기까지 외웠어요. 원래는 제 옆자리 여친 꼴등 백식제 한대요까지 했는데 새롭게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 얘는 접두사, 나머지는 전미사라서 뒷말과 앞말에 붙여 써줘야겠죠. 그래서 제 2회 이런 식으로 반드시 붙여 써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10여 명 이러면서 반드시 붙여 써줘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10원짜리로 합시다. 10원짜리, 10원, 어치, 10원, 꼴, 10원당 한 대씩 맞는다 이렇게 써서요. 그 다음에 100은 뭐예요? 주인 100, 관리소장 100 이런 전미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10원씩 하면 되겠고 요거는 자주 나왔죠. 통째, 밭째, 뿌리째 요러면 껍질째 이러면 전부란 뜻이고 첫째, 둘째, 셋째 그러면은 순서란 뜻이고 사흘째, 나흘째 그러면 기간이란 뜻이고 다 전미사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 10시쯤 19세기경 10%가량 이러면서 다 전미사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써줘야 돼요. 요 정도는 암기 바로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4번 한자 문제예요. 비추친 기억 리을의 한자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의 규정은 법 규자에 정할 정자 제대로 써져 있고요. 이번에 노세 시험에 나왔었죠. 이번에 노세는 늙을 노자에다가 쇠할 쇠자 제대로 써져 있어요. 요건 여러분이 암기하는 사항이에요, 여러분. 시험 보시고 복습하시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추대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윗사람으로 떠받들다라고 했기 때문에 옮길 추하고 일 대자 쓰는 게 맞아요. 틀린 건 뭐냐? 리을 선거죠. 선거. 선거는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선거는 뭐예요?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이죠. 그러니까 요 가릴선 쓴다는 맞다고 했어요. 똑같은 놈 2개 있는데 함께 모여서 열심히 생각해갖고 하나 뽑자 이렇게 가릴선자라 그랬어요. 근데 거자가 뭔가 했더니 이거는 살 거자거든요. 선거는 뽑는다는 건데 갑자기 어디서 산다란 뜻이 들어가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살 거자가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가릴선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가려서 든다라는 뜻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 거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들 거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뭘 들어 이렇게 쟁반에다 들어야 돼. 여러분의 암기를 위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들 거자. 그래서 이렇게 뭐가 잔뜩 이제 쌓여 있어 막. 예를 들면 시장에 이렇게 쟁반 쌓아놓은 거 있잖아. 머리에 드는 거. 그럼 이렇게 얹은 다음에 뭘로 들까? 뭘로 들어? 손으로 드는 거죠. 여기서 들 거. 이렇게 해야 돼요. 가릴선에 들 거. 선거 씁니다. 요거는 사일거자예요. 거주지 이런 거 할 때. 사일거자도 어떻게 오냐? 이렇게 거적대기가 있어요. 뭐 지붕이라고 생각해도 돼. 근데 사람들이 몇 사람이 살고 있어? 10식구가 살고 있어. 10개의 입, 10식구가 살고 있다. 살거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가요. 다음 글에 논리적 오류와 같은 종류의 오류가 있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오류. 만일 그 동물이 사자라면 이라고 했어요. 사자라면 이게 P라고 보면 그 동물은 포유동물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P면 Q이다 이런 논리적 구조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만일 그 동물이 사자가 아니다.
not P죠. 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그 동물은 포유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P이면 Q인데 not P이면 not Q의 결론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라 그러냐면 얘를 전건, 얘를 후건, 앞에 있고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전건 부정의 오류라 그래요. 전건 부정의 오류. 이거는 오류예요. 왜 그러냐면 의미를 보시면 알아요. 사자가 아니다, 포유동물이 아니다. 사자가 아니어도 포유동물인 거 많죠. 고래도 포유동물이고 사람도 포유동물이고 고양이, 뭐 개 다 포유동물이죠. 맞나? 맞죠? 그러니까 고동물이 사자가 아니라도 포유동물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 논리에 보면 P면 Q이다랑 완전히 참인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언제? 거꾸로 갔을 때. not Q이면 not P이다. 요 두 경우만 완전히 참이고 나머지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전건 부정의 오류를 말하고 있어요. 같은 종류의 오류가 있는 것은 몇 번? 몇 번? 정답 3번이죠. 많이 먹으면 병이 나. P면 Q야. 난 많이 먹지 않았어. not P야. 그러니까 병이 안 나. not Q일 거야. 이랬어요. 많이 안 먹어도 병 나는 이유는 수천 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오류인 거예요. 전건 부정의 오류에 해당합니다. 자, 1번. 지금 30명 가운데 10분이 반대했어요. 나머지는 다 찬성했죠? 라는 거는 찬성, 반대 두 가지밖에 없다. 흑백사고의 오류예요. 기권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그냥 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결석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찬성, 반대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흑백사고의 오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 몰라? 그렇게 죽고 싶어? 이거는 의도 확대의 오류죠. 담배를 피우는 건 그냥 좋아서 피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담배 피우면 폐암에 죽고 싶어서 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의도 확대의 오류고요. 그 다음에 4번. 요건 제일 쉬운 거 뭐예요? 뭐야?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 A지역, B지역, 딸랑 두 지역 귤 맛없다고 올해는 맛있는 귤 못 먹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부충분한 통계 자료나 제한된 정보에 의해서 일반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논리적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6번. 시조가 되겠어요. 시조는 여러분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현대문학은 뭐가 출제될지 모르지만 고전문학은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만드신 분들이 다 어떻게 됐어? 다 하늘나라에 가 계셔. 그래가지고 그 더 이상 작품이 창작이 안 돼. 그러니까 어쨌든 좀 많아 보여도 어쨌든 공부를 해놓으면 고종에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황의 도산 12곡 자주 나오는 거죠. 총 12개, 12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예요. 연시조. 같은 제목 아래 12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전 육수랑 후 육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 육수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기억나요? 몰라. 기억이 안 나. 우리 해설지에 자세히 써놔서 이거 보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거를 언지라 그러고요. 뒤에 있는 거를 언학이라 그래요. 주제가 달라요. 전 6개는 언지라 그래갖고 사물에서 접하는 감흥을 노래했다라고 하고요. 요거를 자주 나오죠. 요게 이제 우리 왜 공부하는 사람이라 요게 좀 자주 나오는데 언학이라 그래서 학문 수양에 임하는 심경을 노래하죠. 그래서 요 부분은 언학에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문 수양에 관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당시에 여던 길을, 이때 여다는 다니던 길인데 이 도산 12곡의 그 이 태계 이황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또 돌아다니는 길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죠? 그쵸? 뭐예요? 당시에 여던 길은 당시에 자기가 학문의 뜻을 세우고 행하던 그 길을 얘기하는 거죠. 그 길, 진짜 로드 아니고 학문을 행하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오느냐? 벼슬길에 다니다 돌아오셨겠죠? 이제야 돌아오니 연디 따른데 마음을 두지 않으리라, 이런 얘기죠. 학문 수양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그죠? 유수는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에 낮밤에 그치지 않고 흐르는가? 우리도 이와 같이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하리라, 이런 얘기죠. 오래오래 푸르르자, 이런 얘기는 뭐냐면 오래오래 학문에 정진하고 수양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언학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몇 번? 3번이 되는 거예요. 기억.
화자는 입신양면에만 눈이어도 아름다운 자연을 등한시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전혀 상관없죠?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고 있지 않아요. 두 번째, 다른 곳에 마음 두지 않으리. 맞고요. 세 번째, 안분지족의 삶에 대해 예찬. 요게 고전 문학 보시면 끝박하면 안분지족이야. 끝박하면 안빛낙도 빈이무원이야. 그래서 대충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건 전혀 상관없어요. 안분지족은 뭐야? 부족하지만 초라하고 넉넉하지 않지만 만족하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학문 수양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많이 주제로 쓰고 있지만 도산 12곡이랑 상관없다. 그 다음에 리을, 이전까지의 삶을 반성하며 학문 수양에 대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있다. 맞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번 틀렸는지 성적이 나왔으니까. 개별적으로는 뒤에서 확인하시고 뭘 많이 틀렸는지 좀 볼게요. 조금 많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1번도 좀 헷갈렸고요. 여러분이 절반 맞췄는데 1번 아까 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3번. 3번 띄어쓰기 이거 어렵지 않은 건데 좀 많이 틀렸네. 그 다음에 4번. 4번 한자. 한자는 그냥 항상 틀려요. 한자 문제가 2개 나온다. 맞춤은 무조건 남들보다 10점 더 맞는다 생각하시면 돼. 왜? 대부분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자를 절대 놓지 마세요.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을 줄줄줄 틀려놨어요, 여러분. 8번, 9번, 10번. 희한하네. 8번 사자성어는 어렵지도 않고요. 9번은 문제 푸는 요령이 있고 10번은 최근에 해설 강의를 해준 것 같은데 이걸 또 틀려놨어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구박하는 거 아닙니다. 배워야죠. 배워야지. 그래서 또 안 틀려야지. 봅시다. 7번. 요거는 괜찮아.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국어. 몇 번이에요? 틀린 거? 틀린 거? 정답 4번이죠. 잘 알아셔야 돼요. 1번. 국어예요? 국어는 조사나 어미가 발달해서 착착착, 어떻게 수업중에 어떻게 했어 내가? 이렇게 착착착 달라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교차거적 특성 보여준다. 맞아요. 조사. 철수가 주어가 되고 철수를 목적어가 되고 철수의 관형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문법적 관계를 조사가 결정한다. 어미는 뭐냐? 나는 밥을 먹는다. 현재가 되겠고 먹었다. 과거가 되고 먹겠다. 미래가 되죠. 그러니까 어미 한 글자만 바뀌면 과거, 현재, 미래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요차거적 특성을 보여준다. 다른 말로 뭐예요? 쏙쏙쏙 조사 어미가 들어가니까 첨가어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하고 다른 건 뭐예요? 다른 거? 영어 같은 거는 뭐라 그랬어요? 굴절어예요. 굴절어. 굴절어란 단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철수 그대로 두고 뒤에 가, 을, 이렇게 들어가죠. 교차거, 첨가어. 근데 영어는 뭐예요? 그 모양이 그대로 형태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I, my, me 이런 식으로. 다 형태가 그냥 아예 바뀌어버리니까 굴절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번 틀린 학생은 없겠죠? 우리나라의 국어의 특징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 그쵸? 고모, 숙모, 뭐 외삼촌, 뭐 백부, 숙부 난리죠.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의 특징. 세 번째, 담화 중심. 담화라는 거는 이야기예요. 토크. 이야기 중심 언어 맞고요. 주어 목적어 흔히 생략된다. 이거 자주 했어요. 너 밥 먹었니? 라고 하면 뭐라 그래 우리? 응, 나는 밥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 그래? 응,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야? 주어, 목적어 쉽게 생략하고 먹었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너 나 사랑해? 응, 사랑해 이러죠. 나는 너를 빼먹잖아.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가 흔히 생략된다. 맞게 돼요. 그 다음 4번. 요게 이제 중요하죠. 옳지 않은 거 4번인데 요거는 뭐에서 올 수 있어? 우리 뭐 알아요? 의문론 중에 가장 의문형사 중에 대표적인 거 뭐예요? 음절, 그렇죠. 음절, 끝소리 규칙.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의문형상으로 배우잖아. 음절 끝에는 뭐만 와요? 7개의 소리만 온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녀 다리만 보여. 또는 그놈 다리만 보여. 남녀 차별 없이. 그녀 다리만 보여. 그놈 다리만 보여. 요 7개로만 음절의 끝소리에서는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글자는 올 수 있어요? 선생님 이거 뭡니까? 뭡니까? 자음 2개인데 아니죠. 소리 내면 어떻게 돼? 물론 이거는 자음군 단순하지만 음절 끝소리에는 요거 한 글자만 온다. 닭
이렇게. 그럼 이거는요? 선생님 이거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소리 내면 어떻게 돼? 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음자의 끝에는요. 소리, 자음이 한 개밖에 절대 발음할 수 없다. 두 개의 발음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시다. 이제 8번으로 가요. 뒷페이지. 유튜브 듣는 학생들도 졸지 않고 잘 듣고 있으려나 항상 궁금해. 보이지가 않아. 보고 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미래에는 쌍방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조그만 화면으로 그 학생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막 발 올리고 있고 막 머리 긁고 있고 이런 거 다 보일 텐데 그쵸? 자 봅시다. 8번. 8, 9, 10번을 여러분이 다 틀려놨어. 절반 맞아서 반타작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디. 볼게요. 8번. 보기에 밑줄친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사설시조죠. 제가 재밌다고 수업 중에도 말했어요. 사설시조. 사설시조란 무엇이냐? 초장, 중장, 정장이 우르르 일어나서 이게 시인지 산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뭐냐? 이물 여인 슬픔을 까투리랑 도사공의 심정에 비유한 거죠. 간단히 해석을 해보면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외에 산에 민둥산 나무도 없고 바위도 없는 민둥산에 매한테 쫓긴 까투리다 이런 얘기죠. 매한테 잡아먹히기 일보 직전인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죠? 까투리의 안과 요거죠. 요거 대천 큰 바다 한가운데 1천석의 곡식을 잔뜩 실은 배에 노도 잃어버리고 닷도 잃어버리고 용총도 잃어버리고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서 물결치고 안개가 뒤섞여서 자욱한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거머뜩해서 어떻게 돼? 천지정막하고 같이 노을. 이거 예쁜 저녁노을 아닙니다. 사나운 파도예요. 같이 노을은 사나운 파도를 얘기해요. 사나운 파도를 만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연재해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 있어? 수적까지 만났어. 수적이 뭐요? 해적, 파이럿, 해적. 해적까지 만난 도사공, 사공의 우두머리에 속마. 어떻게 큰일 났지 지금. 거의 타이타닉 선장님 수준 지금 기억나요? 거의 뭐 망연자실 막 이러고 있잖아. 그분의 속과 엊그제 님과 헤어진 내 속마음이야 어따가 가을하리요. 이것도 가을 아니어요. 비교하리요. 그만큼 끔찍하고 힘들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웃긴 거는 얘네들보다 내가 더 힘들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밑줄 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너무 힘들고 사면초가인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정답 몇 번? 3번. 진퇴양난 이렇게 간다.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요거는 뭐 또 나왔냐면 진퇴양난 나오고 설상가사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전호후랑 앞에는 호랑이가 있고 뒤에는 이리가 버티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요거까지 나올 수 있어요. 1번 권토중래 뭐 그만 나와야지 너무 자주 나오죠. 권토중래는 땅을 말아 일으킬 것 같은 기세로 다시 온다는 뜻으로 한번 실패하였으나 힘을 회복해서 다시 쳐들어온다. 그죠? 여러분 초시생 말고 다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항상 권토중래의 자세야.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면목구어죠? 연목구어 남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러 한다. 굳이 불가능한 일을 하려 한다. 그 다음에 천의무봉 천사의 옷에는 꿰맨 흔적이 없더라. 그만큼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하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비유적으로 시가나 문장이 너무 아름다울 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9번 독해 문제. 다음 보기가 들어갈 곳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이라고 했어요. 보기가 들어갈 곳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힌트는 어디 있다? 보기에 있다. 이 완성된 글이 있는데 하나를 빵꾸 뚫어놓고 이걸 보기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보기에 앞부분이나 뒷부분에 반드시 힌트가 있어요. 반드시. 힌트가 없으면 어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어. 왜? 힌트가 없잖아요? 그럼 문제로 만들 수가 없어. 요 연결고리가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요거 연결고리 학생들이 찾을 수 있겠다. 그럼 문제로 만들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무조건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보기에 앞부분이 연결돼 있죠. 보시면 뭐라 그래요? 하지만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러고 있죠.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어떤 것들은 그럼 이 앞에 뭐가 와야 돼? 기술.
기술, 발견된 기술 나오겠지. 그러니까 기술 나오면 그 가운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요. 내용 파악 안 해도 풀 수 있어요. 일단 가문단에는 기술이란 글자가 있어 없어? 한 글자도 없어. 기술이란 글자가 등장 자체를 안 해. 그럼 여기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럼 남은단을 싹 보면 남은단에는 뭐 어디 있어? 기술가 해놓고 마지막 줄이 핵심이요. 마지막 줄은 뭐라 그래? 기술은 경험을 통해 안에 쌓인 여러 관념들로부터 비슷한 것들에 대해 하나의 일반적 관념을 생각할 때 생긴다. 기술이 이럴 때 생긴다. 기술의 탄생을 딱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발견된 다양한 기술 가운데 이렇게 딱 연결해주면 제일 예쁘겠죠. 그래서 나 뒤에 다 앞에 오는 것이 정답. 3번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내용을 분석을 해갖고 막 앞뒤를 연결하려고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현학적으로 쓰여진 글이기 때문에 헷갈려요. 아시겠죠? 무조건 문제는 산수처럼 풀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10번. 시죠. 보기에 밑줄 친 단어가 가리키는 것이 같은 것끼리 묶인 것은 이라겠어요. 얘도 가끔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나왔을 때는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나왔었죠. 유치환의 깃발이라는 작품이고 1930년대 작품이에요. 이 깃발이라는 거는 이상향에 대한 어떤 향수와 비애에 도달하지 못하는 비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이 깃발이라는 것이 5가지의 보조관념으로 비유되어 있어요. 깃발이 원관념, 즉 표현하고 싶어하는 원관념이 있고요. 거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5가지의 보조관념이 존재해요. 그래서 요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보시면 가리키는 거라 그랬으니까 다 그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했어요. 소리가 없는데 막 움직이는 모습인 거죠.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역설법을 사용했죠. 그래서 요거는 깃발에 대한 보조관념이 맞아요. 자, 손수건이 무엇이냐 궁금한데 그냥 단어만 보실 게 아니라 앞뒤에 있는 서술어를 보셔야 돼요. 어떻게 돼?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손수건이죠. 흔들리는 손수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깃발을 나타낸다. 물론 푸른 해원이라는 게 바로 이상향을 얘기하고 있지만 손수건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깃발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순정. 요것도 그 단어만 보면 몰라. 어디에 있어요?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라는 서술어에 의해서 얘는 깃발을 나타낸다. 알 수 있어야 돼요. 순정도 깃발이다. 자,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깃발이 있으면 얘를 딱 세워놓는 요게 표대예요. 얘는 일단 놔두고 얘는 놔두고 애수는 무엇이냐? 백로처럼 날개를 폈다. 이런 얘기죠. 백로처럼 날개를 폈다. 요것도 깃발이란 얘기예요. 서술어가 중요하다. 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서술어 봐야겠죠?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달았다라는 거죠. 공중에 그 마음을 달았다라는 거라서 이것도 깃발을 나타내는 보조관념이죠. 그러면 5가지 보조관념 뭐예요? 깃발을 나타내는 거는 아우성, 손수건, 순정, 애수, 마음 5개는 다 깃발을 나타냅니다. 그럼 표대는 뭐라고요? 이 깃발이 이상향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못 가게 붙들고 있는 거죠. 깃발이 날아가지 못하게 묶여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좌절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가리키는 것이 다른 것은 리을 하나고요. 그러면 리을이 들어있는 거를 뺀 하나, 3번 선지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건 소거법으로 풀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풀면 되죠? 오늘 10문제 됐어요. 더 많이 하면 힘들어. 아침에 이 정도만 딱 좋아. 그래서 돌아가서 반드시 복습을 합니다.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습 안 하면 미워합니다, 제가. 복습을 한다. 문제 풀었다. 가볍게 기분 마음으로 풀고 해설지를 엄청 자세하게 제가 드려요. 기특 플러스라고 내용 해석한 거랑 오류 종류까지 싹 다 해드렸으니까 자기가 틀린 거랑 애매했던 부분을 반드시 복습을 하세요. 이 자리에 하셔도 좋고 집에 가는 길에 걸어가면서 보셔도 좋고 반드시 복습하시고 우리 유튜브 보는 학생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고 우리 시간 되는 학생들은 내일 모레 수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